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그 깊은 골마다 누군가의 눈치,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박혀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죠. 딸아이네 김치 냉장고에 넣어줄 깍두기 버무리고 아들놈 회사 도시락 싸고 남편 약 챙겨놓고 그렇게 부엌 타일 위를 쿵쿵거리며 걸어다니는데 문득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지더군요. 아,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스테인리스 볼 속에서 양념이 묻은 손을 멈췄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매캐하고 자극적인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싸하게 매워서 눈물 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세월. 설거지통에 손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이렇게 혼자 깨어 있었을까요? 30살 때도 40살 때도 50살 때도 언제나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저 혼자만의 시간이라고는 이 고요한 새벽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가 묵직했어요. 어젯밤 손주 돌보느라 4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7살 재민이가 레고 놀이를 한다고 바닥에 온통 블록을 쏟아놨는데 제가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거 저거 찾아줬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저거. 그 앙증맞은 목소리가 귀엽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저려서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았어요. 어린애 앞에서 할머니 다리 아파 소리하기가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씁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72 먹은 할머니가 7살짜리한테까지 눈치를 보다니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려다가 그냥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낮에 소파에 누워본 게 대체 몇 번이나 될까요? 손님 올까봐, 남편이 뭐라 할까봐, 자식들이 엄마 어디 아프세요? 할까봐 늘 꼿꼿하게 앉아만 있었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갓에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더군요. 아, 저것도 닦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왜 내가 닦아야 하지?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왜일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35살 때였나 친정어머니 산소에 성묘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옷차림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산소에 갈 땐 검은색이나 회색 입어야지. 그게 예의야. 저렇게 베이지색 입고 가면 돌아가신 분이 섭섭해하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에 와서 옷장 깊숙이 그 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친정엄마 뵈러 가는데도 시댁 눈치를 봐야 했던 그 35의 저한테 지금의 제가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아세요? 괜찮아. 그냥 입고 싶은 거 입어. 돌아가신 엄마는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 게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벌써 37년이 흘렀네요. 그 옷은 한 번도 못 입고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소파 쿠션을 베고 누우니까 천장이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서서 올려다봤는데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훨씬 높고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을 너무 낮게, 너무 웅크리고 살았구나. 손을 들어 허공에 대봤어요. 얇아진 손등, 붉어진 핏줄, 굽어진 손가락 마디들, 이 손으로 몇 가마의 쌀을 씻고 몇 바구니의 빨래를 했을까요?
기저귀도 빨고 걸레도 짜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남편 와이셔츠도 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손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북받쳐 오르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새벽 운동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죠. 당신 왜 거기 누워 있어? 어디 아파?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부터 좀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진다고? 착한 할머니 안 할래.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와서 터져나온 말이었죠. 평생을 예의 바르게 남들 눈치 보며 모난 데 없이 살았잖아. 근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이 아픈 허리? 약 먹어야 하는 혈압? 손주 돌보느라 지친 이 몸뚱이?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남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그냥 나답게.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컵 따라 마시고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갱년기가 늦게 온 건가?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72 먹은 할머니가 자기 인생 되찾겠다는데 그게 갱년기래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예의 없는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오직 저를 위해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저는 오늘 아침 김치 냉장고에 넣으려던 깍두기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확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무슨 말을 할지 뻔했죠. 손에 쥔 핸드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검진 있어서요. 재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목구멍에서 그래라는 말이 맴돌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있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2를 먹고도 며느리한테 거절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떨리다니. 그날은 안 되겠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일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일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꽉 조였던 불에 지어 끈을 푼 것처럼 시원했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게 간지러웠죠.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까르르 배꼽 잡고 웃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했어요. 오늘은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나물 하나 없잖아.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일어나서 시금치라도 데쳤을 겁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어. 뭐? 남편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마치 하늘이 두 쪽 난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야.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제가 끓인 찌개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랬나 봐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혜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계모임 있잖아. 이번엔 꼭 와야 돼. 작년에도 안 왔잖아. 계모임 듣기만 해도 피곤했어요. 가면 뭐 하나요?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누가 더 잘 사나 비교질이나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만 씁쓸하고 발만 아팠습니다. 혜수가 나 안 갈래. 왜? 또 무슨 일 있어? 응. 나 그날 집에서 쉬고 싶어. 집에서 쉬는 게 무슨 일이야, 그게. 혜숙이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그럼 갈게 했을 겁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그게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나 안 갈게.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떨림이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에 잎사귀 몇 개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늘하늘 춤추듯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떨어질 때가 됐나 보다. 남들 기대에서, 남들 시선에서, 남들이 정해놓은 할머니의 도리에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숙이네들은 지금쯤 식당에 모여 앉아서 수다 떨고 있겠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다니.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했어요. 베개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죠. 은은하고 포근한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혼자서 킥킥거리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웃음이 터졌어요. 아마 너무 행복해서 그랬나 봅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켰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보라고 뉴스나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만 틀어놨는데 그날은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20살짜리 젊은 친구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부시더군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야, 너 진짜 안 온 거야? 다들 섭섭해한다.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 안 했어요. 섭섭하면 섭섭한 거죠, 뭐. 제가 왜 남들 기분 맞춰주려고 제 주말을 희생해야 하나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뒷산 둘레길이었어요.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바스락바스락 발밑에서 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따스한 빗줄기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왔고 물도 안 챙겨왔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물도 안 챙기고 뭐하러 나왔어 하면서 스스로를 나무랐을 텐데 그날은 그냥 괜찮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따끔하게 아팠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군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72년을 살았는데 제대로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했지 정작 나로 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노을은 내가 선택한 색깔로 물들릴 거야.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군요. 상 위에 냄비째 올려놓고 후루룩 소리내며 먹고 있었어요. 밥은? 라면 먹어.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던 옷 하나를 꺼냈어요. 한 20년도 더 된 밝은 핑크색 가디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늙은이가 무슨 그런 색깔 옷을 입어라고 해서 한 번도 못 입고 넣어뒀던 옷이죠. 그걸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밝은 핑크색 옷이라니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봐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었구나. 평생을 그래, 알았어, 괜찮아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 의견은 없었어요. 제 기분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싫어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다른 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편안한 숨소리였어요. 이게 진짜 내 호흡이구나.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출장 가는데 민서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서는 중학교 2학년 손녀입니다. 학원이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그래, 알았다 했겠죠. 손녀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아들 부담도 덜어주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 민서 혼자 못 와? 중학생인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여자애 혼자 밤에 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택시 태워. 학원에서 집까지 택시비 10,000원이면 되잖아. 엄마가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찬장 위에 놓인 유리컵의 빛이 반사돼서 무지갯빛이 일렁이더군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 키울 때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엄마도 엄마 할 일이 있어. 사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앨범이나 꺼내서 넘겨보고 싶었고요. 그게 뭐가 됐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마치 오래 참았던 트림이 나온 것처럼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날 오후 둘째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재민이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인사도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봐주세요. 제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말투가 부탁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재민이는 벌써 신발도 안 벗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어서 다녀와 하고 재민이 간식이나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 네, 나 오늘 안 돼.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벌써 예약했다니까요. 2달 전에 잡은 거예요.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오늘 손주 못 봐줘. 왜요? 어디 가시는 데라도 있으세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집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가요? 제 집에서 제가 쉬는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가 핸드백을 움켜쥐며 일어섰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 예약 취소하면 다음 예약이 3달 뒤에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3달 뒤에 가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있다니. 며느리는 재민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손주인데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고요. 당장 전화해서 미안하다, 데리고 와라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코끝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빨아서 개놓은 소파 커버 냄새였죠.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아들 2 키우고 며느리 2 모시고 손주들 봐주고 충분히 했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를 뽑아서 코를 풀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제2위 선반에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재채기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찍은 사진, 결혼 전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사진, 신혼 때 남편이랑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밝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구나.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반질반질한 사진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너를 너무 오래 가둬놨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까 민서 픽업 거절한 게 벌써 소문났나 봐요. 시집 식구들끼리는 소식이 빠르거든요.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이라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 차린 거죠. 며느리, 나 안 아파. 지금까지 제일 정신이 멀쩡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손주들 봐주시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싫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어머니 인생은 가족 아니에요? 그 말에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 가족도 내 인생의 일부지만 전부는 아니야. 나는 나야.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나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장마 때 생긴 물자국이었죠. 남편한테 몇 번이나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내 인생도 저 얼룩 같았어. 누군가 흘리고 간 자국. 누군가의 삶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얼룩. 정작 제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더니 인상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며느리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애가 전화해서 당신 요즘 이상하다고 걱정하던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야. 정상? 손주 봐주는 것도 거절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얼굴도 빨개졌고요. 그래, 정상이야.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당신 당신 삶이 바로 이 가족 아니야? 그 순간 뭔가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안에서요.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남편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삶은 내 거야.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고. 나는 50년을 당신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요. 저도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제 말이 이렇게 크고 분명할 수 있다니.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손주 봐주기 싫으면 안 볼 거고, 시집 식구 모임 가기 싫으면 안 갈 거야. 당신 뒷바라지 하기 싫은 날은 밥도 안 할 거야. 숨이 찼어요. 가슴이 뛰었고요. 그런데 시원했습니다. 막힌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속이 뻥 뚫렸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저 제가 너무 착했던 것뿐이죠. 답장은 안 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 손잡고 걷는 연인. 나도 저렇게 걷고 싶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걷고 싶었어요. 제 발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보다가 새벽 4시가 됐어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부는 어느 수요일 오후, 저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제 또래, 아니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춤을 추고 있었어요. 라인 댄스라는 거였습니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빙글빙글 돌면서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머리에 두건까지 두르고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렇게 쳐도 되는 거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체험 수업 신청하러 오셨어요?
지금 막 시작했는데 들어가 보세요.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쿵쿵쿵 울렸어요. 가슴까지 울리는 그 베이스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저는 맨 뒷줄에 섰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세요? 걱정 마세요. 나도 처음엔 다리가 꼬였어요. 하하.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팔은 어색하게 허공에 떠 있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풀리더라고요. 오른발, 왼발, 뒤로, 앞으로 리듬을 타다 보니 어느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등짝도 축축해졌고요.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도 가빴고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등록할게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빨갛게 상기된 얼굴,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웃고 있는 입술. 내가 웃고 있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봐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누 거품을 내며 팔을 문질렀습니다. 이른둘해 묵은 이 팔이 오늘 춤을 췄어요. 다리도 문질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어요. 이 다리로 뛰었어요. 빙글빙글 돌았고요. 내 몸이 내 거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1달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서로 얼굴만 보고 지냈죠.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빨개. 응. 문화센터 갔다 왔어. 춤 배웠어. 춤? 무슨 춤? 라인 댄스. 재미있더라.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 응, 달라졌어.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적당히 떨어져서요. 당신, 나한테 화난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진 거야. 그럼 나는? 자식들은? 당신은 당신 삶을 살면 돼. 자식들도 자기들 삶을 살고.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견했어. 너무 많이 희생했고.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왜? 당신이 힘들었던 거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모른 척한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5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온 치킨이었죠. 기름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민서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 얼굴이 심각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고요. 엄마, 요즘 왜 그래? 가족들이 다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 나 건강해. 정신도 멀쩡하고. 그럼 왜 갑자기 손주도 안 봐주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차갑게 대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거야. 못 해주겠다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아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기가 이렇게 컸네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런데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야. 너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어. 엄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나이가 뭐, 70이든 80이든 살아있는 한 꿈 꿀 수 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그 질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응, 지금 제일 행복해. 그럼 됐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서를 불러서 나가려는데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미안해,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 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일은 전후였고요. 나는 말이야, 남편한테 처음으로 당신 빨래는 당신이 해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기절할 뻔했다니까.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들 깔깔 웃었습니다. 나도 며느리한테 나 이제 명절 음식 안 만들어. 너네가 해먹든지 사먹든지 해라고 했어. 맞아.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어요. 아름답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습니다. 아니, 아름다웠는데 제가 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일기를 썼어요. 일기는 중학생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72이 돼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나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더군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세상이 반짝거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든 8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손주 봐주기 싫으면 안 봐줘도 돼요. 자식 부탁 거절해도 돼요. 남편 뒷바라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삽시다. 춤추고 싶으면 춰요. 노래하고 싶으면 불러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나이가 뭐예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춤을 춥니다. 땀 흘리며 웃어요. 목요일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평생 못 읽었던 소설책들을요.
금요일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어요. 남편 자랑도 자식 자랑도 아닌 그냥 우리 얘기를요. 그리고 남은 날들엔 그냥 쉬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기도 하고 창밖 구경을 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지금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만의 찬란한 반짝이는 인생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72에 저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못하시겠어요? 자, 이제 거울을 보세요. 거기 비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위해 오늘부터 당당하게, 이기적으로 당신답게 사세요. 저처럼요. 예의 없는 할머니로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